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우의 수라는 것을 처음 접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공포감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굉장히 즐겁게 이쪽 파트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마 선생님들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하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중복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빼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잘 들어보면 정말 쉬운 말 같지만 실제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시키지 않고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조금은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마 이 두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합의 법칙을 쓸지 고배 법칙을 쓸지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 A,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라면 경우의 수가요. 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 지점에서 B 지점 또는 C 지점을 거쳐서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갈 때랑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가게 되는 이 두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 따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 따로 구하고 나서 두 가지는 더해줘야겠죠. 그때는 합의 법칙이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고배 법칙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경우의 수가 N 가지일 때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각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경우를 나누어서 경우를 계산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곱해서 하는 고배 법칙을 적용을 하려면 그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고배 법칙의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A에서 B를 가고 동시에 그 후에 B에서 D를 가기 때문에 A에서 B를 갈 때 갔던 A에서 우리가 B를 가고 그 다음에 D를 오는 경우에서 A에서 B를 갈 때 두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선택이 새롭게 주어지죠. 그럼 이거는 곱해줘야겠죠. 고배 법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C를 갔다가 D를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A에서 C를 갈 때는 네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C에서 D를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 존재를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할 때는 우리가 고배 법칙을 적용을 시켰지만 전체로 보면 B를 걸칠지 C를 걸칠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둘은 합의 법칙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과 8을 더해주시면 14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합의 법칙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상황을 한 번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걸 이제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 봤던 경우 합의 법칙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도 셌고 이쪽에서 셌기 때문에 원래 한 번 세어야 되는 한 번 수를 세어야 되는데 두 번을 센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제외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사건이 우리가 아까 말하는 합의 법칙과 동일한 상황이죠. 그럴 때는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는 A가 일어날 사건과 B가 일어날 사건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정의한다면 교집합이 없게 정의를 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는 있겠죠. 다만 그거는 이제 문제의 상황 구하라는 것과 얘를 이렇게 교집합이 없게 나눌 수 있는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만약 교집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30개의 공 중에서 자, 한 개의 공을 꺼낼 겁니다. 그런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자, 2의 배수를 A라고 할까요? 3의 배수를 적힌 경우를 B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겠죠. 자,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15가지겠네요. 1부터 30까지였으니까. 자, 3의 배수가 적힌 거는 10가지가 되겠죠. 자, 이때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동시에 적힌 것. 그럼 우리가 6의 배수가 되겠네요. 6의 배수는 5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집합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셔서 만약 교집합이 없었다면 안 빼줘도 되겠지만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꼭 한번 확인하셔서 제외시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교집합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6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의 배수로서도 카운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로도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6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6을 한번 제외시켜 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6의 배수를 제외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거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전체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에도 사칙 연산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한번 이렇게 기호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합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이죠. 네, 합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는 경우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됐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곱의 법칙의 경우는 A가 일어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경우의 수로 B가 일어날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빼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A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A 또는 B가 일어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두 번 카운팅, 숫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번 제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집합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빼기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룬 것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 중복에서 생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부여가 되면 안 되는데 순서가 부여가 된다든지 아니면 한 번만 구해져야 되는데 다 3번씩 계산이 됐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나누기를 통해서 나눠주면 그러니까 동일한 게 몇 번씩 계산이 되어졌냐에 따라서 나누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4가지를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우리가 나누기에는 뒤에서 조합이라든지 뭐 원순열 같은 경우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경우의 수를 셀 때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상황이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는 쉬운 문제를 해결할 때부터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풀지 마시고 항상 문제를 풀 때 합의 법칙을 적용한 상황과 곱의 법칙을 적용한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좀 쉬운 문제에서 익숙해지시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